서울 어느 대형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복도에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낮은 울음소리가 벽에 번졌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지만 구겨진 채였습니다. 가방은 낡고 작았고 신발 뒤축은 닳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수인, 38살, 직업은 요양보호사,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웃는 걸 못 봤는데 죽고 나서야 웃는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수인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나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온 것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칸막이로 나뉜 접객실에서 누군가 수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여자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미령, 수인의 아버지 정재호 회장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씨 일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미령은 수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천천히 품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경멸에 가까운 눈빛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왔어요? 따뜻함이 없는 두 글자였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바빴겠네요. 요양보호사 일이 바쁘잖아요.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수인은 그걸 알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을 보고 싶었어요. 최미령은 잠시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눈은 웃지 않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수인이 받아 펼쳤습니다. 각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정재호의 유산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상속과 관련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씨 가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인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지금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낫지 않겠어요? 최미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더 잔인한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재호 씨는 이미 오래전에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신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사인 하나만 해주면 돼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정재호 회장의 아들 정세준이었습니다. 수인보다 2살 위였고 지금은 정씨 그룹의 상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수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수인이 꺼내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세준은 이미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처리한 것처럼, 당연한 것을 건넨 것처럼,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미령이 말했습니다. 교통비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수인의 아버지가 죽었고 수인의 몫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어딘가에서 정씨 가문의 친척 몇 명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아, 재호 씨 전처 딸이래. 버려지네. 아직도 저러고 나타나? 염치도 없어. 수인은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수인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칸, 창문 하나, 침대 하나. 그것이 수인의 집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을 하나씩 꺼내 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위 낡은 수첩 옆에 놓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기억해. 이 사람들은 내가 없어지길 원한다. 그러니 절대 없어지지 마. 수인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다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수인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그때 수인은 달랐습니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학병원 인턴 과정을 밟고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재호와의 관계는 서먹했지만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떠난 후 수인은 혼자 공부했고 혼자 장학금을 받았고 혼자 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는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인이 담당하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증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한 칠순의 노인이었습니다. 수인은 그 환자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처방 외에도 혈당 체크를 더 자주 했고 식사량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사건은 커졌습니다. 병원 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인이 처방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인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기록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수인을 가리켰습니다. 전자처방 시스템에는 수인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고 처방은 수인의 이름으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수인은 항의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빽도 없는 인턴이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됐고 민형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처방을 바꾼 것은 다른 누군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수인의 접속 정보를 이용해 기록을 덮어 씌웠다는 것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수인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정재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인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다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억울함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터질 때를 위해서. 그러면서 수인은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법을 공부했습니다. 의료 관련 법률 자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누군가 무심코 흘린 말, 저장된 문자 한 통, 그리고 당시 수인이 몰래 백업해둔 처방 기록의 원본 파일.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파일이었습니다. 수인은 그것을 10년 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
정씨 가문의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각서 서명을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인은 번호 하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인 씨. 네, 선생님. 저예요. 오래됐네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비됐어요? 10년이나 기다렸는걸요. 남자의 이름은 오준석이었습니다. 전직 금융감독원 수석 조사관. 그리고 지금은 기업 범죄 전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수인이 요양원에서 일하던 시절 그곳에 아버지를 모시러 왔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수인의 사정을 듣고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 준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준석 변호사 사무소는 광화문 근처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직원들이 여럿 있었고 여러 개의 모니터가 늘어선 조사실도 있었습니다. 수인이 방문했을 때 오준석은 커피를 직접 내려 건넸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어땠어요? 수인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이 든 봉투였습니다. 오준석이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통비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씁시다. 오준석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씨 그룹에 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기록, 비공개 유상증자 내역, 그리고 10년 전 수인의 사건과 연결된 내부 고발 문건이었습니다. 10년 전 처방 위조 사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인 씨. 오준석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수인 씨를 제거한 뒤 정씨 가문은 의료 계열사를 정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이 있었고 그 돈의 흐름이 여기 다 있어요. 수인은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요. 오준석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재호 씨의 유언장입니다. 공식 유언장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수인의 눈이 멈췄습니다. 세준이가 감춘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죽기 3달 전에 유언장을 수정했어요. 그 안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수인은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네. 결국엔, 네. 수인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10년 전 처방 원본 파일이에요. 저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오준석이 USB를 받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남아 있었어요? 요양원 창고에 넣어둔 낡은 노트북 하드에 백업해뒀어요. 10년 전부터. 오준석은 잠시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수인 씨, 준비가 됐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군요. 저한테는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준비는 2달이 걸렸습니다. 오준석 팀은 정씨 그룹의 재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수인의 원본 파일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보내 진위를 검증받았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10년 전 수인의 처방 기록은 위조된 것이었고 그 위조의 흔적은 당시 병원 IT 팀장, 지금은 정씨 그룹 의료 계열사 이사로 승진한 이민준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의 뒤에는 최미령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수인은 요양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여전히 노인들 밥 챙겼고 여전히 새벽 청소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수인의 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오준석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일입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수인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가방도 달랐습니다. 낡은 가방이 아닌 서류가 가득 든 단단한 가방이었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정씨 그룹 의료 계열사 이사 이민준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같은 시간 한 경제지 기자의 이메일로 문서 꾸러미가 도착했습니다. 정씨 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내부 거래 기록, 그리고 10년 전 의료사고 조작 관련 내부 제보 문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민사재판부에서 수인의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아버지 정재호의 수정, 유언장 효력 확인 청구, 상속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10년 전 의료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직후 오준석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기자들 앞에 놓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앵커가 읽었습니다. 정씨 그룹 의료 계열사 임원 10년 전 의료사고 은폐 및 처방 기록 위조 혐의 경찰 압수수색 관련 소송 제기 정세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령의 핸드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정세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뒤 정세준은 오준석 사무소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제안이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일정 금액을 제공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수인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겠다. 요양보호사 시절 업무상 위법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겠다. 오준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녹취를 저장했습니다. 최미령도 움직였습니다. 수인이 한때 다녔던 요양원 원장에게 접근했습니다. 수인의 업무 기록에서 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장은 당황했지만 최미령이 건네는 돈 봉투를 보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직원 중 한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제보가 됐습니다. 가해자들은 움직일수록 무너졌습니다. 버티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놓게 됐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수인은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곧은 팔순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단정한 정장,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이 수인 앞에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인이구나. 수인은 굳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정기석이었습니다. 정재호 회장의 아버지, 즉 수인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씨 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찾았다. 노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재호 녀석이 너를 보내고 내가 10년 넘게 찾아다녔다. 내 어미 쪽 연락처를 통해 추적했는데 번번이 막혔어. 수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기석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의대 수석 졸업했던 거 내가 알고 있었다. 재호가 숨겼지만 내가 알았어. 그리고 그 사건도 나는 믿지 않았다. 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었으니까. 수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어. 노인이 수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야겠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했습니다. 정씨 그룹 창업주가 직접 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지금 수인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 광경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정세준도 있었습니다. 법원에 자신의 법무팀과 함께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정기석 노인이 정세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준아, 예. 내가 한 짓이 모두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됐다. 할아버지는 내가 잘 되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정세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석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입니다. 정재호의 딸이고 내 피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 편입니다. 재판은 석 달 뒤 선고가 났습니다. 수정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수인은 상속권을 회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중 수인의 몫이 돌아왔습니다. 이민주는 구속됐습니다. 처방 기록 위조, 업무상 배임, 그리고 허위 고발 공모 혐의였습니다. 최미령은 기소됐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제3자를 통한 위증 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씨 그룹 의료 계열사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세준은 그룹 상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수인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은 10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선고가 난 날 저녁 수인은 고시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은 이미 정리한 뒤였습니다. 작은 짐들을 챙겨 할아버지 정기석 노인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짜리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아침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인은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글씨가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기억해. 이 사람들은 내가 없어지길 원한다. 그러니 절대 없어지지 마. 수인은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없어지지 않았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 재취득 준비 과정 첫날이었습니다. 2달 뒤 수인은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 자격으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갔습니다. 면허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장이 반겼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 오셔도 될 텐데. 수인이 웃었습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고 싶어서요. 노인들은 수인을 알아봤습니다. 수인 씨 왔어? 이제 부자 됐다며. 왜 또 왔어? 보고 싶었어요, 어르신.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인은 그날 요양원 운영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요양원 의료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인은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이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기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수인은 진료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형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 요양원 근처의 작은 동네 의원이었습니다. 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인이 채웠습니다. 첫날 문을 열었을 때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수인은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창가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진료실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인은 할아버지 정기석 노인을 뵈러 갔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인이 들어오자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버지가, 응. 왜 마지막에 유언장을 바꿨는지 혹시 알아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전화 왔었다. 죽기 2달 전, 밤이었어. 재호가 수인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의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의 의대 수석 졸업사진 자기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고 했어. 10년 동안 수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재호는 물은 놈이었어. 나쁜 놈이 아니었는데 물은 놈이었어. 그래서 미령이한테 끌려다녔지. 하지만 끝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을 거야. 수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인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 장례식장에서 받은 그것이었습니다. 아직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장을 전부 기부함에 넣었습니다. 어린이 의료지원 기부함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동네 의원 앞 화분에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수인이 직접 심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수인은 그 꽃을 봤습니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 불이 켜졌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초라해 보여도 그것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언젠가 세상을 뒤집을 열쇠가 됩니다.